최근에도 올해랑 작년 들어가지고 동기들이 한 번씩 연락이 와요. 그래서 뭐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저는 은행에서 대출 업무 하는데 형 이거 분양 떴는데 이거 뭐 넣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런 걸 자꾸 좀 물어보더라고요. 최근에도 결혼한 동기가 한 번씩 전화가 와요. 혹시 업무 시간에 혹시 잠깐 전화 괜찮냐고. 그래서 오늘 뭐 청약 마지막 날인데 이거 넣어야 되냐고 그걸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그래서 요새 이런 게 관심이 좀 있나 보다 해가지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갖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서울 쪽에 산다고 하면 아예 지역을, 제가 생각하는 지역이랑 그 다음에 어떤 거는 해라 이렇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조금 안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실전편이라고 준비를 해왔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린 것도 많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이 있으시면 그거대로 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지시면 되는 거고. 네.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꼭 집을 구입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내 집을 마련하는 거는 꼭 이제 내 소유권이 아니라 내가 거주할 거를 마련하는 거는 방법이 꼭 구입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임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전세랑 월세,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입, 분양 청약이 같이 들어가는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이게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밖에 거의 없을 정도로 되게 사실 참신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특별한 제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30 서울 플랜이라고, 우리나라의 서울 도시개발은 큰 계획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발전 계획을 설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만 말씀드리고, 2030 서울 플랜은 2014년도에 나왔고 지금은 2040 서울 플랜이 내년에 완성돼서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14년도에 발표된 2030 서울 플랜 보면 지금 봐도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진 것도 많고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실 수 있는 자료가 돼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너무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한 3천만 명의 부동산 전문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안 보고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가 2030 서울 플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분양과 청약에 대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저의 생각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그 주택은 정말 신기하게 집값이 오를수록 관심을 가지고 더 매수에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고요.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10년 텀으로 이 정도의 극강의 부동산 흐름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이제 흐름이 꺾이면 다시 보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특히 주거 관련은 정말 인생에서 주거 관련으로 이제 의사결정 잘못하면 우리는 나이가 어려서 회복은 되는데 이게 최소 5년은 가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뭘 안 해야 된다, 요건 한번 시도해볼만 하다 정도는 한번 보실 필요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보면 내 집 마련의 방법은 이게 꼭 구입으로 내 명의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빌려서 살면 돼요. 저는 이제 빌려서 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분양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매예요. 1번의 임차에는 전세가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 좀 크게, 뭐 만약 1억 5천에 월세 15, 20 이렇게 해서 반전세처럼 그런 게 있고요. 월세, 보증금을 최소로 하고 월세를 이제 많이 내는 그런 방식이 세 가지가 크게 보면 있어요. 오늘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SH공사, LH공사에서 하는 공공임대인데요. 공공임대 부분은 크게 보면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회적 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다음 요게 아예 생소하신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더 들어가면은 조그만하게는 주택협동조합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지만 제가 그런 거는 따로 보실 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공공택지 민간분양, 민간택지, 네, 재개발, 재건축. 네. 이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왜 이 순서로 써놨냐면, 만약에 임차하신다면 공공임대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그 다음이 사회적 주택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분양을 받으시는 거면 똑같이 공공택지, 공공분양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공공택지에 민간분양도 있어요. 네. 그게 그 다음은 좋은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민간택지. 이게 왜냐하면 분양가가 이 순서대로 점점 비싸져요. 재개발, 재건축은 좀 다른 얘기지만, 이 민간택지까지 오기까지는 점점 분양가가 비싸지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매매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따로 없으신가요? 쟤네들이 뭐가 다른 거예요? 공공임대랑 공공지원 민간임대랑. 아, 이게 뭐냐면, 공공임대는 LH, SH공사에서 본인들이 아예 사서 싸게 하는 거고요.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만약에 이거는 가정이지만 제가 여기 뒤에 빌라를 한 통으로 10가구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임대하고 대신에 상한을 뭐 5%, 10% 내에서 1년마다 상한율을 내가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뭐 그러겠다는 여러 가지 계약 조건들을 한 다음에 LH, SH랑 같이 협약을 맺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싸게, 네, 좀 더 싸게 내놓고 LH나 SH에서 조금 지원이 나한테 좀 더 보전해주는 식으로. 네. 건물주한테 보조. 네, 그쵸.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출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내가 민간에 하는 조건으로 나중에 뭔가 개발에 대해서 이익을 조금 더 보전해주는 좀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말이 되게 네. 사실 실제로 진짜 개인 한 명이 저거 자기 택지 갖고 저렇게 하는 경우보다 네. 말 그대로 그 건설 쪽 그냥 전체 퉁 사가지고 네. 분양을 하니까. 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거 공공지원 민간인데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러면 네. 일반 사기업 건설사에서 공공지원 지원 받고 그런 네. 식으로 싸게 임대를 내주는 것도 전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럼 저희가 보통 네. 아는 그런 막 자이 이런 데는 민간 택지 분야인 거죠. 근데 보통은 공공택지에서 이제 공공택지에서도 자의가 있을 수 있고 민간택지도 있는데 공공택지는 보통은 이런 거예요. 최근에 공공택지는 고양 쪽에 이제 향동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하남 올림픽공원 밑에 이제 가밀지구 그렇게 이제 지구들을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예 LH, SH공사 국가에서 땅을 다 수용해가지고 이제 공공이라는 사실 공기업에는 국가가 민간에 이제 만약에 땅이 이렇게 있으면 아예 공공에서 토지 수용을 다 해버려요. 보상금 다 주고. 네, 뭐 LH공사 토지 수용 다 하고 요만큼씩 떼서 건설사한테 팔아요. 토지를 수용해서 국가가 좀 더 싸게 사들인 땅이기 때문에 이 택지에서 민간한테 땅을 당연히 이윤을 남기면서 공기업이 팔지만 여기 땅을 사서 공공택지 위에 아파트를 짓는 거는 분양가 상한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제한이 있어요. 너무 비싸게 못 내놔요. 네. 근데 이제 민간 택지의 가장 또 대표적으로 최근에 판교 지역에 대장지구라고 있었는데요. 네, 판교 테크노밸리 밑에 쪽에 있는 부분인데 대장지구라고 네,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판교 대장지구라고 분양을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거기가 이제 세대수는 엄청 크진 않은데 5,000세대 미만이라. 근데 판교 대장지구라고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얘기가 있어가지고 분당이나 성남 쪽의 분들은 좀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던 곳인데 거기는 성남시가 토지를 팔면서도 최대한 성남시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이거는 경매로 붙여가지고 높은 가격 쓰는 애들이 그대로 갖고 갔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민간 택지인 거죠. 네. 안 갈려. 네, 상한 같은 게 크게 없어. 당연히 분양가 심의를 받긴 하지만 네. 이제 분양할 때 중도금 대출을 사람들이 받게 해야지 사실은 분양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뭐
9억, 10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분양가에 대해서 중동대출이 사람들을 받게 하려면 HUG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중도금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는 걔네 말을 들어서 분양가를 조정을 사실 좀 해줘야 돼요. 네. 건설사가 무조건 최대위원을 남기지 못하도록 다행히 근데 최대위원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네. 그렇게 협의를 좀 해야 돼. 분양을 할 때 특히 한 500세대, 1000세대 이상은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약간 사실은 허가예요. 심의를 받아야 돼. 분양가 심의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분양가 심의위원회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민간 택지의 분양가는 공공 택지보다 훨씬 비싸게 분양해도 인정해줘요. 네. 그다음에 서울은 그럼 거의 뭐 다 민간 택지 아니야? 공공 택지 분양하는 아니 이게 공공 택지 분양이 너무 오래전이라서 기억 못하실 수 있는데 개포동이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 택지였어요. 네. 너무 예전이라. 네. 아, 였다는 건 지금이 네. 예전에 이제 사대문 쪽만 서울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 그때. 네, 그쵸? 네. 압구정만 조금 개발됐을 때. 음. 네. 개포동, 도곡동이 논밭이었을 때. 근데 그때 그러면은 택지였죠. 네. 지금 용산에 네. 그 전체 그 지금 네. 미개발된 거기 무슨 그 구역 있거든요. 이름 모르겠는데 거기 네. 원래 약간 그 국제 업무협 무슨 네. 국제 업무 단지인가 그거 만든다고 네네. 진짜 큰 땅 그냥 지금 놀려놓은 땅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 분양하면 그것도 공공택지 분양돼 있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겠네 나중에. 그거는 이제 그거 지금 그냥 서울시 땅 아닌가? 그거는 다 다를 거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하긴 또 네, 아직 조건이 좀 그거 다른데 그런 거는 민간 택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게 세부적이지만 제 왜 얘기를 드리냐면 공공택지 공공분양은 이게 제일 싸요. 공공분양은 좀 제한도 있지만 대신에 이제 분양가가 확실히 민간 분양보다는 좀 싼 대신에 제한들이 있어요. 이제 공공분양은 뭐 최근에 보면 한양 수자인 아파트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아파트 단지 이름도 공공택지에 공공분양으로 하는 거랑 이제 브랜드는 똑같이 쓸 수는 있겠지만 공공분양권은 좀 제한이 있어요. 보통은 힐스테이트나 일군 건설사들이 하진 않고요. 공공분양은 세부적으로는 정말 많은 제한들이 있지만 뭐 공사 자재도 중소기업 거만 써야 되고 그런 제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가 좀 싸요. 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차차 한번 말씀드리면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공공임대 이거 한 번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한 번은 해볼 유인이 있고 사실 대기업 근로소득자면 거의 안 되실 확률이 많지만 이제 내 동생이 따로 산다 근데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소득신고가 되게 짧게 한다 그러면 한번 그런 거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임대가 제일 싸고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회적 주택인데 공공지원 민간임대 이거 뭐 어디 있겠냐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 공고가 다가구 최근에 보면 이거 정말 많은데 제가 몇 개 보여드리면 이게 왜냐하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개인이 갖고 있는 다가구들이 보통 다가구 그냥 뭐 이제 원룸들 모여있는 한 톤 건물 이런 건 보통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이건 한번 SH공사 우리 특히 서울에 거의 다 거주하고 있으니까 한 번은 보실만 해요. 보면 되게 많은데 크게 제가 구분했으면 아까 이제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네, 이런 거, 네, 공공지원 민간임대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사회적 주택, 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보면 이게 한 집원씩 떠가지고 공고가 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뜰 수밖에 없어요. 대신 한번 뜰 때 모집한 인원은 크진 않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게 있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이거 한번 넣어봐라고 물어봤던 게 있어가지고 공공지원 민간인들이 되게 계속 떠요. 왜냐면 수시로 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이건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이거 오늘 제가 실전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네. 조금 관심 없으려도 좀 이해해 주시면 한 번은 볼만해요. 이 인생 살면서. 왜냐면 이거 한 번 당첨되면 적어도 한 2년 아니면은 보통은 이런 거는 연장이 좀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4년 살면
한 1,000만 원 이득 볼 수 있어요. 1,0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정도 내가 돈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보면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네. 수인동 207-32, 네. 여기 어디 있을까는 이렇게 지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동묘합인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공공인데 아직도 구주소를 쓰네요. 그쵸,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부동산 등기 관련은 도로명주소 지원이 아직까지는 다 안 돼 있어요. 네. 이게 좀 웃긴데, 네. 등기부등본이 예전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토지대장 이런 거에서 비롯됐는데 아직까지는 그 지번으로 정리가 도로명주소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네. 등기부등본 떼실 때 도로명주소로 하면 한 번씩 오래된 주택들은 지번 주소로 그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네. 되게 좋다, 그치? 보면 근데 이것들이 항상 보면 급한 사람들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번 넣어보는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세요. 모집자 공고 11월 20일 제 생일에 떴죠? 네. 아, 진짜 보세요. 근데 그래서 이거 골랐네. 근데 청약 신청 접수 이거 거의 한 달 뒤죠? 대상자 발표 2주 뒤에 나죠? 서류 심사 대상자 서류 제출도 2주 안에 해야 되죠? 당첨자 발표가 2달 반 뒤에 나죠? 계약이 또 일주일 뒤에 나죠? 이 입주 언제일까요? 네. 2020년? 네, 그쵸? 네. 저기 그러면 공고가 뜨고 내가 계약 체결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사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기서 플러스 도 네. 한 2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무슨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종로구. 이미 다. 네. 입주는 언젠데요? 네? 입주는 언제? 입주는 사실 4월이긴 한데 이거보다 좀 더 긴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기본적으로 5개월은 이상 심사 기간이 들어가요. 내가 이걸 계약 체결하기까지가 내가 여기 집에 그 임대주택이 됐다라고 하기까지가 5개월 걸려요 거의. 근데 네. 당첨자가 되면 그러니까 저것도 근데 그게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무작위로 내가 다 넣어볼 수는 없는 거죠. 그쵸. 보통은 소득 분위기가 좀 낮은 사람들이 이제 네. 이거 임대주택이면은 그냥 네. 매매 그냥 진짜 실매매가 아니고 그냥 가서 임대를 하는 거죠. 내가 임차를 하는 거죠. 나 입장에서 임차를 하는 거죠. 아, 진짜 싸다. 근데 진짜 싸긴 하다. 네, 이 동묘합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급되는 면적이 크진 않지만 청년 대학생 포함계층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정도에 월세 38만 원. 이게 공공지원 민간임대라서 월세가 이 정도는 내는 거예요. 공공임대는 이거보다 좀 더 싸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저 평수가 저게 너무 작은데. 그쵸. 근데 이 주변 시세에 비하면 한 70% 정도 선이 돼요. 네. 보증금 조절 같은 거 돼요? 보증금 조절은 올리고 월세 낮추는 거. 보증금 조절은 이게 이 시스템이 너무 방대해서 이걸 다 아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게 모든 진용자차 제가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건 말씀드리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이게 안 돼요. 왜냐면 개인이 나름대로 나는 보증금 요구해가지고 조절을 하는데 월세 이런 거 하는데 보증금을 해갖고 나는 이제 뭐 공사비도 이제 업체한테 보증금 받으면 줄 거고 계산도 하는데 이게 보증금이랑 월세 조절하면 이게 내가 돈을 쉽게 조달이 안 되잖아. 아니 그거 말고 네, 그쵸. 내가 저기 임차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증금을 더 넣고 월세를 줄이거나 이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이게 짜여진 대로 가는 거고. 그러면 공공임대는요? 공공임대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케바케다? 네. 네. 근데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거의 100%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 약관을 엄청 꼼꼼히 봐야 돼요. 그쵸. 근데 이게 엄청 귀찮아요. 네, 진짜. 근데 요렇게 이건 한 번 당첨되면 큰 돈을 그래도 세이브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몇 년 가는 거예요? 계약 한번 하면은? 2년 2년 네. 연장할 수도 있는가요? 보통은 연장돼요. 본인 주택이 없으면 네, 연장 보통 돼요. 네. 그 사이에 청약 당첨되거나 집을 사지 않으면 특히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살 수 있는 게 되게 길어요. 8년까지도 살 수 있고 연장. 네. 저거 신혼부부는 한 가구라는 거예요? 저거 43평. 네, 근데 여기는 그렇고 여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왜 그러냐면 이 주택의 스타일은 여기는 원룸으로 원래 지어갖고 했기 때문에 신혼부부 그래도 둘이 사는 면적이 43제곱미터면 한 10몇 평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요 평형 가구가 여기밖에 없어서 그래.
어느 거 분양하는 거 보면은 어느 거를 임대 공고 뜬 거 보면 신혼부부가 100세대 그 다음에 청년세대가 20세대 이런 것도 있어요. 다 달라 케이스는. 가장 크게 6평에서 7평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이제 그냥 한 집원을 본 거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은데 5평. 네, 보통은 이제 좀 작은 데가 많죠. 네. 네, 그렇고 그다음 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제일 많이 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 거고 공공임대 이런 거는 정말 공고가 1년에 한두 번 대규모로 떠요. 대규모로 뜨는 대신에 공고수가 많지는 않죠. 네. 그다음 사회적 주택 이건 뭐냐면 이거는 가격은 이거 두 개랑 크게 차이 안 나요. 근데 사회적 주택을 내가 임대하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되게 귀찮아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사회적 기업 녹색 친구들에서 사회적 주택 그 임차 가구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떠요. 그럼 녹색 친구들 뭐야 이러겠지만 사회적 기업인데 본인들이 이유는 최소화하지만 본인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녹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위해서 나이가 뭘 하고 있고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조건들을 자기소개서를 써서 붙어요. 엄청 귀찮죠.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는데 소득 조건, 자산 조건도 봐요. 엄청 귀찮아. 그리고 그런 자기소개서를 쓰고 여기 입주를 하는데 얼마나 강제를 또 많이 하겠어요. 분리수거 얼마나 잘해야 될까 여기 살면. 아 진짜로. 좀 그런 조금 귀찮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민간으로 사는 것도 훨씬 편하겠지만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거 녹색 친구도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보세요. 네. 근데 네. 공공임대가 제일 그거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제일 좋다는 거? 제일 혜택이 크다는 거죠. 제일 싸다는 거죠. 네. 강남구 플라스틱 배출 그거 다 없앤다면서요? 아예. 네. 제 녹색 친구들 이거 제가 만들어낸 농담인 것 근데 같아요. 진짜 저런 것도 있구나. 네. 우리 팀에 저거 사회적 되신 분 있다고. 네. 이게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와, 네. 진짜 많네. 네, 녹색 친구들이거든요. 네. 자소서를 받는지는 진짜 처음 알았어. 네. 녹색 친구들 작성 뭘 해야 되는지 볼게요. 네. 실전이니까. 네, 실전이. 친구가 되게 쉽지가 네, 않아요. 실전이잖아요. 자산보유 확인도 당연히 해야.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기본으로 이런 거 다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와우. 본인이 생각하는 환경 문제와 실천적 해결 방안. 너무 싫어. 네. 친환경에 대한 본인 생각과 실천 방안. 약간 종교 같은 거. 네. 와. 그쵸? 네. 자수도. 자기소개. 네. 자기소개 이런 거 써야 녹색 친구들 이런 거 써야지. 나는 플라스틱을 페트병 하나를 버릴 때도 플라스틱 라벨도 가위로 잘라서 따로 분리수거한다. 뭐 이런 거 써야겠죠? 네. 네. 사는 것도 힘들잖아. 네. 이런 자기소개서로 당첨되는데 얼마나 분리수거 빡치게 할까요? 들어가면 약간 느낌 오시죠? 네. 그런 느낌. 얼마예요? 월 임대료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랑 가격은 다르지 않은데 이게 그 부동산은 지역마다 가격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로보다는 조금 싸겠죠. 네, 똑같은 면적 대비하면. 아까 설명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궁금해서 그런데. 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새 건가 보네. 비싸네. 네. 제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 그 공공임대 민간 그거로 내놓으면 저한테 혜택이 뭐 아까 뭐라고 하셨죠? 잘못 들어. 이게 케이스마다 진짜 많이 다르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 거를 했을 때 궁금해서. 네. 세액공제라든지 나중에 정말 좀 내가 허름한 집인데 나중에 부시고 다시 지을 때 용적률을 상향해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약간 있어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그쵸. 아까 네. 분양가 뭐 이런 거 월세 이런 거를 막 네. 마음에 지금 못 현재를 걸리다가 보고 하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그쵸. 네. 궁금했어요. 한번 공공임대 민간주택이 되면은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계약 기간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지나면은 뭐 이제 모집 공고로 했지만 뭐 계약 기간 끝나고 2년씩 보통 하니까 나중에 빠지려고 하면 그 마지막 계약자 끝나고 나서 하던가 만약에 불가피한 사유로 내가 이걸 건물 부시고 다시 진다고 하면 이제 아내를 구하고 돌려주겠죠. 보증금 이런 거를. 그럼 만약 그 혜택을 임대주택으로 네. 끝났을 때 공공임대 민간주택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혜택을 그 이후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공공임대 민간주택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끝났어요. 근데 네. 내가 그걸 민간주택으로 공공임대로 함으로써 네. 약간 손해보는 걸 다시 보상받는 그걸 네. 그 기간이 끝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하는 중간에 뭐 세액공제라든지 좀 그런 부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저는 임대인이 받는 혜택은 있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조건들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 봤어가지고. 아니 저거 입대하려면 네. 상당히 커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몇 가구 기본적으로 몇 가구 이상 나올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다시 PPT로 돌아가면은 괜찮다. 네, 한번 해보시라. 네. 대신에 도시생활 근로자의 뭐 총 자산의 요건들이 좀 까다로워요. 차가 있으면은 안 되는 주택들도 좀 많고, 네. 네, 차가 없어야, 내 명의의 차가 없어야 되고, 네. 근데 차량이 있으면 그 자동차 등록 원부라는 소유권이 등재가 다 되기 때문에 내 차가 있는데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혹시나.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건 없겠지만. 네. 부모님 명의로 된 네. 차를 끌고 다니면요. 그건 상관없죠. 아, 그럴 수 있죠. 네, 보통 그럴 수 그래서 있는데. 강남구 네. 임대주택에 다 차가 그런 거잖아요. 네. 좋은 차들이 임대주택에 다 있잖아요. 임대아파트에. 네, 그렇게 돼 있고. 혹시 이거 제가 사실 제일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 따로 없으시죠? 마이홈 포털은 왜 써놓은 거지? 마이홈 포털이 이런 공공임대 주택들을 다 모아놓고 공고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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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한번 보실만 해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막상 하려고 하면 되게 까다롭고 그래서 귀찮아서 공고를 다 보시기 힘든데, 한 그 큰 사이즈 도화지로 뽑아서 한 번씩 한 번 정도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거의 되실 거예요. 네. 근데 그 네. 공공임대 그럼 발품 좀 들어가는 하시면 게 네. 그거 저것도 그 재산 제한이 있는 거죠. 아, 자산 제한 당연히 있죠. 근데 네. 저게 생각보다 되게 네.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기업 네. 다니는 사람들 네. 신혼부부들은 거의 못 들어가잖아요. 아,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근데 일반적인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네. 몇 프로나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일단은 저게 제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내용인가 봐. 아니 생각보다 너무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 그래서 네. 너무 그리고 기준이 낮죠. 네. 그냥 매매가 궁금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진짜 괜찮은 또 행복주택이라고 있는데, 행복주택은 주택 청약수축이 있어야 되고, 행복주택은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복주택의 위치는 정말 훌륭해요. 아 그래요? 네.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네. 정말 행복하죠. 아, 거기에 요새는 그렇게 주택을, 거기도 이제 있던 데를 부시고 새로 짓고 한대잖아요. 재건축을 할 때 일부 임대주택을 넣는 게 의무화돼 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몇 프로 이상 넣으면은 아파트 전체 층들을 더 높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2000년대 좀 되기 전에 2000년대 초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우리가 아파트 짓는데 임대주택을 몇 가구 짓겠다 그러면 가장 아파트 입구에 임대 아파트 동을 한두 개 빼놨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새는 소셜 믹스라 그래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안에 평당 1억에 한다는 집 안에 동마다 섞어놨어요. 요 동에는 4층이랑 11층. 아 일부러. 네. 아, 요 동에는 3층이랑 12층. 다 섞어놔서 이제 그런 거를 구분을 할 수 없게 소셜 믹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임대주택을 녹여놓은 게 행복주택이에요. 옛날에 참여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몇 동 맞아요. 사는 거 같고 그 안에서도 막 네. 되게 뭐라 하고. 근데 이게 살다 보면 사실 몇 호를 살아도 그 호는 임대주택이라는 게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정부에서 노력을 해놔가지고 그 안에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행복주택이 되면 사실 제일 좋은데 그게 워낙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좀 가산점 넘어갈게요. 받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네, 보통은 행복주택은 추첨으로 보통 돌기 때문에 한 100대1 경쟁률, 뭐 80대1 경쟁률 중에 당첨되면 좋고, 아니면은 한 번 계속 넣어보면 한 번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들긴 하거든요. 네, 계속 못 넣지 않아요? 아 계속 넣을 수 있어요? 될 때까지 넣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네. 근데 그게 저희 젊은 나이에 그게 돼요? 아, 그쵸. 네.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아니고. 네, 청년에 대해서가 있어요. 네. 아.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소득이 좀 적게 신고되시는 분들은, 네, 하시면 생각보다 되는 분들 종종 있어요, 주변에. 근데 그게 네. 청년이면 평수가 거의 10평 이하 아니에요?
아파트라 그러진 않아요. 특히 신축 아파트에 나오는 것들은 그렇진 않아요. 네, 생각보다 평수가 10평 이상이 되죠. 네. 한 주에도 네. 네, 그거는 우리가 정말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은 행복주택. 네. 행복주택으로 나온 데는 위치들이 대부분 좋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그냥 새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예요. 네. 새 아파트 단지에. 네. 근데 일대라는 거죠? 그쵸. 네, 네. 그거는 이제 지용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대보증금 조정이 돼요. 아예 조건이 1, 2, 3으로 나와요. 임대보증금 얼마를 넣으면 월세 얼마, 임대보증금 더 넣으면 월세가 얼마 줄어들고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 보증금도 대출받는 행복주택은 임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네. 네. 저도 그런 걸로 알고 똑같은 있는데. 생각. 무슨 매매 지금 그래 이제 투자를 생각하니까 자꾸 이게 아쉬워. 일단은 아니 지금 형욱 씨만 투자지 저는 제 살찌는데 지금 난 내 살집 지금 아니 저 투자가 아니라 지금 결혼을 안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제가 그 공고 중에 하나 갖고 온 건데 해당 세대 월소득 평균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이고. 네. 근데 월평균 월평균 소득이 생각보다는 우리가 아예 못 넣어볼 정도는 아니에요. 청년계층 본인의 소득이 이제 2인으로 하면 한 300만 원 초반이나 200만 원 초반 되겠죠? 이 정도 이하일 것. 네. 그 다음에 해당 세대가 보유하는 총 자산가액 기준 얼마 이하고 자동차가 없을 것. 네. 자동차는 왜 없어야 돼요? 그게요. 네. 제가 알 수 없는 내용이라. 네. 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선정 방식은 이게 공고건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그냥 하나 보시라고 들고 온 거고요. 1순위는 당연히 소득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보통은 이제 혼인신고를 안 하신, 혹시 혼인신고를 안 하시고 같이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나 아니면 내 그 아내분이 뭐 사업자면 확실히 소득이 좀 신고가 작다 보니까 좀 될 확률이 좀 크긴 하죠. 네. 이게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 생활비 마트 본인 먹고 입고 이런 거를 다 비용 처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소득금액 증명으로 찍히기 때문에 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비에 쓴 거랑 내 생활비에 쓴 거랑 구분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아 이게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공고에 대한 그쵸. 연결되는 거죠? 네, 종로구 승인동 아까 공공재 민간 임대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1순위는 그 구가 똑같으면 좋지만 종로구에 살고 있는 사람 몇 명인데 되겠어요, 그렇죠? 네. 2순위 종로구의 서울시 특별자치구. 네. 보통은 이제 그 해당 시가 아니면 뭐 3순위는 이거는 되지도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거의 1순위 자기 구에 있는 게 1순위가 되니까 보통 자기 구에 있는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주민등록상. 네. 근데 원래 2순위나 3순위는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종로구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살고 있는 사람 되게 없거든요. 근데 소득이 네. 종로구에서 잡힌 사람들은 많을 것 같은데. 이건 그러니까 도시생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건 좀 빠르게 보여요. 네. 아. 구소득을 보진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내심이 필요해요. 네. 대신에 한번 해놓고 잊어버리다가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난 이걸 무조건 되겠다, 이걸 기다리겠다 하면 진짜 얼어 죽어요. 겨울을 못 넘겨. 아 진짜로 이게. 네. 무슨 드립이야?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예 오늘 같은 게 또 그렇죠. 네, 이렇게 특히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다고 하는 것들은 모집 공고부터 계약 체결까지 굉장히 길어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아까 맨 처음에 보면 이제 가산점 주는 것들 보면 대부분 다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부모님으로부터. 그쵸.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네. 그렇게 세대 분리를 네. 저는 계속 가족들이랑 살아서 분리를 안 하지만 네. 근데 저도 한 번 분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저기 가산점 받으려고 동생이 잠깐 학교 근처에서 나가 산 적이 있었는데 거기 주소지를 옮겨놓고 말 그대로 의상기전을 만들어 놓고 청약 넣은 거기가 있었는데 그건 정말 투기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저렇게 넣는 분들이 신혼부부 말고 자기가 가족들과 세대 분리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힘들게 사는 청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취하는 사람들 아니면 사실 월로 가족이랑 살고 월세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분들을 위한 것들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요거는 사실
가족이 집이 있는데 가족이랑 주민등록 같이 돼 있다면 해당 안 되죠. 네, 1인가구 생각보다 네. 많지 않아요? 네. 언니 세대주 분리했어요? 아 진짜? 왜냐면 거의 다 내 하지 이름으로 않아요? 대출해야 되니까. 아. 저는 작아져요. 그러니까 그거. 제 와이프도 저랑 결혼하기 전에 혼자 세대주고 저도 세대주고. 근데 이제 거의 약간 근데 저기 세빈 씨도 원래 집은 어디세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냥 월세만 내고 사는 거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처럼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면 아, 세대. 여기가 내 집이 거주하는 거주지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족이 서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 필요가 거의 없잖아요. 세대주 분리할 필요가 그쵸, 없다 그쵸.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을 나가서 살지 않는 그러니까.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약간 저게 이제 대상자들이 약간 그 집 진짜 집은 다 네. 지방에 있고 그쵸. 본인 혼자 자취를 하는 사람들 맞아요. 중에서도 네. 뭔가 이게 너무 한정적인 네. 그런. 근데 따져보면은 서울에 부모님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지방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 집안의 자산이 몇 억 차이 날걸요. 아, 그거 엄청 차이 네, 그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방안인 거지. 이게 진짜 뭐 어릴 때부터 그냥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사실 이용하는 빈도는 거의 없을 것 네. 같아요. 근데도 이제 공급이 한정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20대 1 밑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든 공급. 그렇죠. 네.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얼마나 갈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1960년대에는 그냥 유래를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일단은 사람들이 제가 이거 왜 들고 왔냐면 이게 전세제도가 계속 갈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월세로 무조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사람의 생활 패턴이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10년은 전세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 전세제도만 갖고도 진짜 토론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나는 이게 제일 큰 그러니까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 드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전세제도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부동산 자산 갖고 빙빙 도입부가 엄청 이게 해소가 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저거를 만들었던 취지 그 당시 취지는 정말 건강하고 좋은 것 같은데 저 부작용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 계속 간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전세제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계속 간다는 생각이 없으면은 임대인들이 전세 안 주고 다 월세로 돌릴 거예요. 근데 임대인 돈으로 전세 받치면 내가 조금 투입해서 전세로 살게 해주면 그동안에 내 집이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전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저는 보면은 네. 전세를 살던 집은 어쩔 수 없이 평생 전세로 살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더 확대되게 만들어 놓으니까 닭과 달걀처럼 엮여 있긴 한데 근데 부동산이 계속 간다는 믿음이 없어지면 저는 전세는 무조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없어질까요? 근데 또 대안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해외를 봐도 그런 먼슬리 페이먼트가 그냥 일상적인 데를 봐도 사실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참 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1960년대에는 이게 됐던 게 이게 뭐냐면 정기예금 금리 한국은행에서 광복 60주년 하면서 예전에 냈던 자료인데 우리나라 금리를 보면 1960년도가 정기예금 금리가 10% 정도 됐대요. 정기예금이 10%였으면 대출을 몇 프로였을까요? 그러니까 이랬으니까 이게 전세로 해서 그 임대인이 이자이익을 누리는 게 그게 가능했다고 하는 거죠. 월세를 안 받아도. 근데 지금은 제가 은행 다니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2%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전세가 점점 좀 없어지는 추세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수익률이 안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있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1960년대에 전세제도가 생겼다. 예금금리 더 올라갔으면 전세 더 잘 됐겠죠. 계속 이때 이제 10% 넘으면은 지금 그냥 보면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우리가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은 이게 월세로 실제로 받는 게 얼마가 될까 했을 때 서울 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한 6%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예금금리가 6%가 넘으면 사실 월세로 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긴 해요. 근데 지금은 예금금리가 2% 미만이니까 사실 수익률로 보면 월세가 유리하긴 한데 부동산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산 가격 상승 때문에 전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의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지금에 있는 전세는
대출을 안 끼고 본인 자금으로 전세 사는 거는 전세를 살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현재 전세 가격은 국가에서 그래도 손쉽게 나오는 전세 대출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된 거지, 제가 봤을 때 이걸 모아서 전세를 들어가라는 가격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금리로 돈을 빌려갖고, 요새는 주택이 있어도 돈 빌리기 힘드니까 임대인한테 돈을 대신 빌려준다고 생각해야지 현재 전세 가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약간 내 돈이 안전한 것도 대출 비중이 훨씬 높아야 네.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대출 규제도 너무 빡세가지고 네. 근데 그 대출 규제 안 그렇게 빡센데도 전세금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 오히려 오르는 데도 많고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서울만 보면은 정말로 저 가격 전세 가격 자체가 저 저금리 대출해서 만들 수가 있는 가격대인가 싶기도 하고 요즘은. 맞아요. 네. 그건 있죠. 보면 제 집 근처인데 저는 여기 위쪽에 나오지 않는 데 살지만, 네. 보면 진짜 전세가 이 가격 보시면은, 네. 전세. 네. 근데 저기서 이제 몇 억 더 얹으면 의미가 가능하고. 이 전세를 내 돈 모아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그치. 배 아파서 못 들어가지.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번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어쨌든 뭐 우리가 세부적인 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떠돌아다니는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듣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이라는 곳은, 우리는 서울에 지금 다 살고 우리가 모이는 것도 서울이니까, 서울은 기본적으로 거시적인 플랜에 의해 가지고 개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느 지역구에 있긴 뭐 아니면은 어떤 데 이제 좀 크게 갑자기 뭐 이슈가 있다든지 하는 거 따라 가지고 어디가 먼저 개발되고 늦게 개발되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 순서대로의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서울 2030 서울 플랜이라고 치면 각기의 전문가와 청년들이 참여하여 만든 한 200페이지 보고서가 나와요. 제가 마지막 두 장만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뭐 우리 서울은 고령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세대 간의 소통을 강화해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이런 건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네. 저희는 이제 서울의 중심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네, 그런 거를 부동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온 거고, 이거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2020년도의 서울 계획은 이게 10년마다 발표를 내고 있고, 이 계획 자체는 거의 한 15년 전, 10년 전에 미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그 현재에서는 최선의 수준으로 뭔가 추정과 예측과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2015년도에 발표된 서울 플랜이고요. 1, 2년 정도 작업해가지고 이 플랜이 나와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없었던 데가 생긴 데가 어딜까요? 보시면 창동 쪽에. 네. 창동 3개, 마곡이 새로 생겼죠. 네. 그렇죠? 그다음 가산 대림, 서울시에서 버림받았던 땅이라고 했던 서남구가 들어왔어요. 네, 서남 쪽이 새로 들어왔죠. 근데 실제로 보면 뭐 크게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 예전에 가산 대림 거들떠도 안 봤는데 요새는 많이 들어와 있죠. 이 큰 계획대로 간다는 저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뭐 강남이 훨씬 많이 오를 수 있고 창동 3개가 좀 덜 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큰 계획대로 거시적인 틀은 이걸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영동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영동은 예전 그냥 어휘를 갖다 썼던 것 같은데, 예전 이게 2020년이면 2000년도 초반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플랜 자체가. 영동은 이제 강남을 예전에는 뭐 그렇게 우리가 주의 깊게 보던 땅이 아니어가지고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의미로 강남 전체를 통틀어서 말했던 말이 영동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강남이랑 잠실, 요게 그냥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동 일고 영동고등학교 예전에 다 뭐 강남 잠실 근처에 있으니까 현재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완벽하게 이런 걸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게, 보면 이때 만약에 이 플랜 나왔을 때 2015년도에
창동 3기가 나왔으니까 새로 나온 여기는 너무 뜰 거니까 여기를 엄청 사야 돼라고 했으면 강남 수익률의 반의 반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어떤 마곡을 샀으면 15년도에 엄청 2배를 먹었겠죠. 네, 15년도에 샀으면. 근데 이거는 뭐 이걸로 다 보러 이게 무조건 질이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새롭게 중심으로 거시적인 개발 계획이 새롭게 생긴 곳이라도 우리 개인의 판단으로 선별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창동과 상계가 많이 좋아졌지만 마곡보다 좋진 않잖아요. 네. 급지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 플랜의 한 200페이지 정도 PDF를 보면 7광역 중심, 그 다음에 12지역 중심이라고 동북 도심권,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동남권에 대해서 각자의 권역별 개발 계획들이 다 있어요. 네. 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그렇게 시간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주입해 오는 곳은 동남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직장이랑 너무 가까워서 하지 않는 이상 만약에 본인의 직장이 좀 중립적인 위치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흐름 자체가 서울은 항상 동남쪽으로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 경향이 한 번에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송파구 있잖아요. 지금 송파구가 1988년도에는 경기도 광주시였거든요. 네. 근데 서울이 점차 커지니까 송파구라는 이름이 생겨서 이제 서울 땅덩어리에 편입이 되고 지금은 송파구 잠실이면 외곽이 아니라 정말 중심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점점 동남권으로 확장되는 게 이런 게 20, 30년 동안 이렇게 넘게 흘러왔는데 이 동남권으로 확장되는 게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동남권을 한번 제가 실전편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 따른. 나머지 권역 사시는 분들도 죄송하고 발전 안 할 거라는 게 아니라 다 행복하게 사시면 되고 동남권으로 발전하니까 네, 동남권이 투자 입장에서는 좀 더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그 다음에 이게 2030 서울 플랜이었어요. 네, 2015년도. 제가 요 200페이지에서 그림 요거 하나만 좀 캡처해 보고 보시면 3도심을 중심으로 7광역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조금 중간에 그래도 조금 크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겠다. 네. 이런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도심 안에 있는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몰라요. 네. 근데 지금은 강남보다 사실 싸긴 싸잖아요. 근데 너무 다 올라가지고 이게 그래도 다른데 치고 오른 것보다는 여기가 그래도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주거의 종착지는 용산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노년은 네. 용산에서. 이게 근데 용산에서 네. 제가 한 2년, 3년인가 살다가 다시 나왔는데 나는 용산보다는 네. 살아보니까 역시 이촌이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용산 쪽 이촌이에요. 용산구 이촌동 말씀드리는데, 네. 용산구 이촌동이 국립박물관을 뒤로 하고 아파트가 있고 앞에 한강이 있는 그쪽인데, 네. 예전에는 사실 동구 이촌동이 특히 일본인 가구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고급 주거 지역을 했는데 지금은 일본인들도 많이 이탈하고 조금 예전의 명성을 좀 잃어가고 있는 곳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은 가격을 준다고 하면 강남에 조금 비싼 거보다는 용산이 좀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네. 근데 용산도 정말 넓잖아요. 여러 가지 정말 많거든요. 그 효창공원 산꼭대기에도 용산에 3억짜리 집도 용산구에 있는 집이에요. 네. 그런 거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동남권이 정말 계속적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중심이 압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서울 도시 플랜에서의 중심은 용산이지만 2040년의 중심은 동남권으로의 중심이 좀 더 끌고 가면 압구정이 중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압구정이 중심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 압구정이 지금 그런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네. 동남권으로 자꾸 축이 내려가니까. 네. 그쵸? 예전에는 도심이 하나밖에 없어서 옆에 있던 평창동 자체가
평창동이 정말 고급 주거 지역이었는데 이 중심이 점점 내려오고 동남권으로 축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나 사실 좀 신기한 게 사실 업무 단지들은 거의 다 여의도랑 종로 쪽인데 네. 왜 저쪽으로 계속 내려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거예요. 네. 근데 강남이 일자리가 진짜 많아요, 확실히. 네. 근데 이제 일하는 곳이시니까 정말 그 지하철에서 만땅으로 끊겨서 내리는 사람들, 다시 퇴근할 때도 만땅으로 끼어서 내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사실 차이가 잘 안 나는데 확실히 통계를 비교해 보면 강남이 일자리가 많아요. 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왕 서울 동남쪽 이런 거 용인도 개발 가능성이 있다 보시나요? 점점 개발 가능하는데 저는 이 오른쪽 테두리를 일단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향후에 수익률이 가장 높을 거라 생각되는 곳은 동남쪽의 성남시 수정구예요. 네. 지금 벌써 이제 거기 대표적인 단지가 분양했던 게 성남 그 남한산성 쪽에 포레스티아라고 해가지고 4개의 건설사들이 합쳐서 분양한 그 단지가 있는데 저도 거기 청약해서 떨어졌었는데 거기가 분양가가 평당 1,500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평당 3천만 원이긴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더블이 됐어요. 제가 분양 떨어졌던 게 2년 전이에요. 네, 2년도 거의 안 됐어요. 근데 장난 아니게 바뀌었는데 이 축들이 이동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남시 수정구가 분당을 뛰어넘을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근데 이제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디스어드밴티지가 그 땅 모양이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땅들이 다 경사가 엄청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로 볼 땐 잘 안 보이는데 도로가 있으면 도로도 올라가야 되고 도로 양옆으로도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엄청 심해요. 네, 정말.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제 경험적인 얘기인데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사내들이 좀 날씬해요. 제가 봤을 때. 네? 어디론고 배 엄청나고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간 거야? 진짜로. 사람을 보러 왔네. 근데 진짜로 약간 제 느낌에는 그래요. 네. 진짜. 왜냐하면 가봐야겠다. 이게 자연 지형상으로도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많고 특히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는 기본적으로 역세권 아파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보거리들이 좀 있어요. 네. 애들이 걸어 다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버스로 다니면 엄청나게 막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보통 8호선만 이용하거든요. 네. 진짜 그 개그 농도가 탄탄해. 그래, 갑자기 은근히 가네. 그럴싸해. 그래서 이제 사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쪽 근처라고 하면 가장 수익률이 높을 곳은 강남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아싸리 용인으로 가는 바에는 성남시 수정구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근처에 이제 공공택지는 서울은 끝났어요. 공공택지 마지막은 지금 강일 쪽에서 최근에 건설사한테 몇 개 분양한 게 여기가 마지막 나오고 끝이 될 거고요. 요 성남시 수정구 쪽, 특히 성남시에 3기 신도시로 해서 정말 크다고 엄청나게 큰 면적으로 분양하는 데는 과천, 교산, 여기 이제 왕숙, 남양주 왕숙, 여기 왼쪽에 계양, 네, 거기가 있지만 성남에 자잘자잘한 그 택지 분양들이 정말 많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66만 제곱미터 이하면 당해 이 해당 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분양 물량을 반 이상 들고 가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하남 교산 신도시에서 분양을 하면 여기는 66만 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분양을 해서 이 하남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30%인가만 갖고 가고 20%는 서울이나 20%는 경기도랑 하남시 사람들이랑 같이 한번 다시 붙고요. 50%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50% 분량을 다시 또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3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당해 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 포함, 그 다음 서울, 인천 포함해서 3번의 기회가 있어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데 네, 그렇게 되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분양 시스템이 되게 어려워요. 네. 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2016년부터 제가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라 이 시스템이 엄청 제가 지금 그렇게 막 일하면서 보는 거니까 모든 거를 제가 다 공부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따로 공부하고 한 기간들이 짧지 않은데도 다 몰라요. 네. 그 제한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정책 발표하면서 66만 제곱미터 이하의 택지 분양은 당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갈 수 있게 세팅해놨기 때문에 성남에 주소지가 돼 있는 분들은 좀 메리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택지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분양에서 개발이 빠르게 돼서 분양이 생각보다 빨리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말씀드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서울권에 저는 다른 거는 뭐 너무 많아서 안 보고 동남권의 서울 플랜만 좀 중심적으로 봐요.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서 거시적인 플랜은 이렇게 되더라.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PDF본은 아예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있어서 2030 서울 플랜이라고 치면 바로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내년도에 2040 서울 플랜 나올 텐데 그냥 다 때려치우고 행복한 도시 이런 거 다 버리고 알아서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 곳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역, 본인이 원하시는 권역, 그 다음 서울시에 크게 어떻게 어디를 또 중점으로 개발할 건지에 대한 내용 이런 거만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성남에서 돈을 만들어서 용산으로 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네, 제어의 주거 계획을 다 말씀드렸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TMI가 많아. 네, 그쵸.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 바로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작업해가지고, 서울 동남권에서 한 번 더 작업해서 이쪽으로 갈 생각이에요. 현재는 저의 생각은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완벽한 부동산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따라서, 그 다음 내 여자친구가 어디 사는지 따라가지고, 내 직장이 어딘지 따라서, 내가 일산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뭐 서울 성남 수정구에 집 잡을 수는 없잖아요. 네. 내가 다닐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투자 목적으로 하시면은 뭐 그런 건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규제 때문에 내가 실제 거주를 2년을 하거나 아니면 8년 동안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돼요. 나중에 파실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분양과 청약인데, 제가 특히 최근에 저희 과 동기들이 한 번씩 물어보는데, 될 수 없는 곳에 아예 확률이 0인데 놓고 자기는 맨날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떨어지는 게 경쟁을 높으니까 맞는데 아예 확률이 0인 곳에 넣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분양과 청약이 항상 무조건 답은 아닌데, 현재는 지금 분양가의 통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기 때문에 현재는 답인 것 같아요. 네, 현재는. 네. 분양가 상한제가 됐을 때 받으면 이거는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넣어가지고 쉽게 되진 않겠지만 그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금 계획은 당연히 세우셔야겠지만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은 되게 잘 해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되면 계약금이 10%는 있는데 계약금이 20%다. 분양가가 8억이다. 근데 굉장히 절대적으로는 뭐 몇 년 모아야 되고 하면 정말 작은 금액 아니지만, 분양가 8억이면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보다는 지역 따라서 굉장히 싼 곳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8억 없는데, 저희 집도 8억 없지만 어쨌든 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생각을 해놔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손을 벌리든 아니면 따로 조달하든 아니면 서로 결혼하는데 서로 집안에서 끌어서 어쨌든 분양 대금은 맞고 최대 대출을 받을 거든 어쨌든 간에 본인 생각은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요새는 분양 대금 못 내면 그냥 계약이 파기되고 자신의 청약 통장을 날리기 때문에 분양가가 괜찮은지 알려면 해당 분양하는 사이트가 지번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바로 옆 단지랑 시세 비교해 보시면 돼요. 특히 분양하는 아파트다 그러면 3년 내에 입주했던 단지랑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내가 얼마 정도 갈 거다. 최근에 송파구에 롯데캐슬 거야역 쪽에 거기가 좀 나왔는데 송파구 분양가가 3,500인데 이거를 분양을 넣냐 했는데, 일단 현재 이게 일단은 저는 이제 이 가격의 옳고 그름을 논하고 싶진 않고 현재 기준에서 옆보다 싸면 싼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단지보다
평당 500이 쌌기 때문에 30평을 분양받으면 옆에 단지보다 이게 내게 지어지면은 더 신축이 될 텐데 30평이면 평당 500은 싸니까 최소 평당 300은 안전 마진을 깔고 간다. 1억은 바치고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박이 터졌던 거예요. 항상 옆 단지. 근데 이제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 심의 자체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옆 단지 비교 대상이 없어가지고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잘 보고 네, 하시고 그 해당 지역 내용을 알려면 맘카페가 생각보다 정확해요. 진짜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뭐 어떤 내용이냐면 가락동에 가락시장역의 아파트 하나를 예로 들면 동부 아파트가 하나 있는 동부 센트레빌이라는 동부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가락시장역 대로에 있고 굉장히 쾌적해 보이는 아파트인데 주변보다 시세가 많이 높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이유를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 바로 뒤편에 가락시장 유흥가가 있고 그 길거리에는 보면 현수막이 이제 성매매를 하지 맙시다. 그게 엄청 크게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창문에서 크게 들릴 정도로 전투기 성남 그 위쪽에 위치한 서울 비행장이 대통령이 쓰는 공항인데 거기에 전투기가 들어갈 때 그 아파트 근처에서 꺾어서 들어가는데 전투기 꺾을 때 소리가 엄청나게 크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지도로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확률이 0%인 데를 넣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 지금 부양가족이 있거나 애가 3명 없잖아요. 네. 그리고 청약통장 만든 지 15년 그거는 뭐 할 수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이랑 만 30세 이후부터 체크가 되는 무주택 기간 가점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비싼 거는 저도 알지만 85제곱미터 이하로 이게 투기과열지구 청약중앙지원지역 지금 서울은 모두 다 투기과열지구예요.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로 넣으면 가점제 100%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절대 될 수가 없고 확률이 0이에요. 네. 추첨대로 조금이라도 돌아야 확률이 생겨요. 네. 그거는 근데 제 친구들도 항상 제가 보면 어떤 얘기 하냐면 당연히 비싼 건 알긴 알지만 85제곱미터 이하에서 넣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가점이 기본적으로 만 40세 전이고 애가 없으면 가점제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경쟁을 사람들이랑 하면 네. 우리는 특히 만 30세가 안 된 분들은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이에요. 네. 만 30세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들을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럼 아예 가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추첨제가 당연히 훨씬 경쟁률이 높은 건 알지만 넣어보려면 85제곱미터 이상을 넣어야지 확률이 생겨요. 네, 요거는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만약에 당첨이 돼서 시세차익이 기대되면 사실 온 집안의 모든 돈들 대출을 다 끌어가지고 네, 맞춰야 돼 진짜로. 네, 진짜로. 네.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안 하면 상관없는데 이제 보시잖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인데 최근에 제 동기 중에 또 여자애가 한번 연락이 와가지고 너랑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는데 제가 이거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읽어보고 왜 나한테 물어보라고. 근데 읽기 엄청 쉽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 사실 보실 게 평형이 얼마나 나왔는지 분양가가 얼마인지 나중에는 몇 번 보다 보면 그거 2개만 보면 끝나요. 근데 여기 보면 정말 뭐 인테리어는 뭐 어떤 자재를 쓰고요. 뭐 정부는 뭐 시스템 에어컨은 브랜드가 어디 이런 게 다 너무 많은 정보가 나와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냥 청약만 한다고 하면 평형이 얼마나 평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 집어는 봐야죠.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분양가는 평당 얼마인지 그거는 평형 나눠보시고 그 정도만 해보시면 개요는 알 수 있으니까. 네. 네,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분양이랑 청약이랑 뭐가 다른가요? 분양을 하면 저는 청약을 넣어야지 분양이 당첨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분양은 약간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이랑 청약은. 네, 분양은 내가 집을 살 사람을 이렇게 청약할 사람을 네, 모집하는 거고, 청약은 내가 돕는 거고. 네. 네, 요거는 좀 많이 길어져갖고 네, 이렇게 마무리를. 그냥 대출이랑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네. 조달 능력이 없어서 지금 못 쓰겠네. 부모님 대출 다 껴도 서울에 집값이 안 나. 어떡하냐. 근데 저는 사실 저는 은행 있으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인데 좀 공격적인 사람들은 엄마 아빠의 대출은 4명이라 할 텐데 엄마 아빠 담보 제공 좀 해줘, 담보 제공 걸고 담보 대출 받아서 모아서 나가고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사실 엄마 아빠한테 담보 제공해달라는 말 꺼내기 되게 힘든데 저희는 사실 은행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작은 마련을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근데 그런 담보 대출하면은 네. 실제 그 만약에 뭐 집이 뭐 쉽게 얘기하면 1억짜리다. 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사신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 1억짜리 그걸 담보로 잡아요. 그럼 대출이 얼마 정도까지 나와요? 지역별 이제 LTV라고 대출 한도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시세랑 감정가랑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용인 지역은 수지구를 제외하면 70%. 네. 70% 내에서 기존 주택 매입하는 게 아니면은 현재는 매입하려는 게 아니면 현재는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으로 받으면 주택이 100억짜리라도 1년에 1억밖에 안 돼요. 대출이 그런 제한도 있어요. 네. 그 부모님 한도가 만약에 집값이 1억이면 당연히 그보다 적게 되는 거고. 부모님 조달 능력을 다 네. 끌어도 서울의 집값을 분양가를 못 맞추면 그냥 꿈을 꾸면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추천드리진 않는데 사금융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한 번씩. 근데 보통은 이제 정말 큰 금액 하면 저는 은행에 있으면 한 번씩 보면 친척이나 정말 가족 간에 집 담보 잡고 돈을 조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VI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서 쓴 거에 제가 그거 정도는 해주거든요. 그 공증 받아주는 것 정도는 제가 해주거든요. 이제 법무사 불러서 시켜가지고 공증 좀 받아오라고 시키고 부탁드리고 하는데 그런 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 규제가 너무 많이 된 것도 문제인 것 같아. 투기를 하려고 해도 투기를 할 돈이 맞아. 없는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요즘에 계속 돈 번다는 게. 네. 그 대출 규제도 저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회는 계속 오니까 저희가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지금 저희 하던 것처럼 재밌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그렇게 막 심놓지 마시고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돌고 돌지만 부동산 가격은 과거로 돌아가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다 하나의 경이로움이니까 진짜로. 너 마지막에 항상 이런 거 하고 있어. 저는 그냥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너무 부동산 이런 거 이런 거 항상 생각하면 어디서 잘 찾아 보면은. 근데 내가 우리가 달라. 진짜 항상 뭐 돈 생각하고 막 내가 들어갈 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항상 이런 걸 좀 까먹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심하게 말하고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잖아요. 집이 뭐 중요하겠어요. 집 중요하지만 뭐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서로 본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족이 자본주의 중요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진짜로 이런 걸 잊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여러 가지 뭐 자산 이런 거 공부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걸 잊으면 맞아. 사람이 진짜 쓰레기가 돼요.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같아요. 사람이 아예 앞만 본다 그래야 되나?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면 좀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옆에서도 가까운 사람이 너무 그러면 그럼 이제 해서 안 될 행동들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 수고하셨습니다. 끝입니다.